네, 안녕하세요. 거꾸로 있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오늘은 VLM 5주차가 됐고요. 네, 밖에는 벚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 이유경님과 함께 읽어볼 논문은 Align Before Hues, Vision and Language Representation Learning with Momentum Distilla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네, 발표는 고려대학교의 이유경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유경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은 발표 전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박사과정으로 공부하고 있는 유경이라고 합니다. 원래 기본적으로는 NLP 분야를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VLM 쪽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번에 재밌게 논문을 읽었었어요. 네, 어, 약간 물씬 제가 느끼기에는 옛날 느낌이 나는 그런 논문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논문은 RBEP라고 불리는 비전 랭귀지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특징은 뭐 모멘텀 디스틸레이션을 쓴다거나 아니면 러닝 테크닉에서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느끼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뉴립스의 스포트라이트 페이퍼여서 한 번쯤은 꼭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논문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제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비전 랭귀지 태스크를 효과적으로 풀기 위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얼라인하는 방법론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모멘텀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셀프 트레이닝을 수행을 하고 저희가 대부분 사전학습 데이터에서 활용하는 웹 데이터들이 노이지하다는 가정을 가지고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학습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발표 당시에 비전 랭귀지 태스크에서 소타를 달성하기도 했지만 스폰라이트 페이퍼로 선정이 되어서 이 논문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한 번쯤은 꼭 읽어볼 만한 논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논문의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몇 가지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2021년 기점으로 해당 논문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VLP 모델 같은 경우는 라지 스케일의 이미지 텍스트 페어에서 멀티모달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하고 비전과 랭귀지의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했던 이제 막 두 가지의 멀티모달 학습이 시작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로 기존에 있었던 메소드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메소드 같은 경우를 보시면 여기서 볼 수 있는 파트는 인풋으로 들어오는 이미지에서 바운딩 박스를 그리고 이 바운딩 박스를 활용하는 식으로 멀티모달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델인 유니터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음, 앞서서 나오는 이 인풋 값을 봤을 때 가지고 있는 모델에서 오브젝트가 있을 것 같은 부분의 리전을 먼저 디텍트를 한 다음에 그 디텍트한 리전을 인풋으로 넣는 형태, 그리고 마지막 오스카 모델에서도 다음과 같이 워드와 관련이 되어 있는 태그 혹은 캡션에 해당하는 이미지 리전을 인풋으로 넣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요게, 네, 네, 한마디만 말씀해. 이게 누리스 2021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제출된 게 2021년도 봄일 테니까 VIT가 이제 한참 막 나왔을 때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이제 VLM 쪽에 이 VIT를 바로 붙이는 연구들이 거의 안 나온 그 시점, 거의 이제 넘어가기 시작한 그 시점인 것 같아요. 그죠? 네, 클립이 막 나와서 성능이 엄청 좋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런 걸 감안하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딱 시작하던 단계인 논문도 맞지만 음, 기존의 논문들은 좀 직관적인 형태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합쳐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네네. 텍스트와 이미지를 같이 잘 쓰려면 두 개가 관련이 있어야 되고 그럴 때 텍스트에서 엔티티를 뽑아서 사용한 것처럼 이미지에서도 해당 파트를 뽑아서 로컬 영역의 인풋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모델들은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리미테이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미지 피처와 워드 토큰 임베딩이 각각의 모델들의 그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멀티모달 인코더가 이 인터랙션을 학습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리미테이션을 가지고 두 번째로 보셨던 것처럼 인풋단에서 들어오는 이미지들을 전부 다 오브젝트 디텍터를 활용을 해서 바운딩 박스 어노테이션이 필요하고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노테이션 측면과 컴퓨테이션 측면에서 굉장히 비싼 학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이야기는 대부분의 모델들이 학습을 할 때 사용하는 사전학습 데이터들이 웹에서 수집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지와 텍스트 데이터가 노이즈가 존재하고 이런 노이즈된 데이터로 학습을 한 모델이 오버핏 될 수 있고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세 가지 키 리미테이션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논문의 간단한 오버뷰를 말씀을 드리면 재웅님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시작하는 단계의 논문이다 보니 모델의 아키텍처를 다소 복잡한 형태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델을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크게 네 가지 파트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미지 인코더, 텍스트 인코더를 사용을 해서 각각 유니모달에 대한 인풋을 한번 인코딩을 해주고 그 값들을 얼라인하는 과정이 1번과 2번에서 먼저 진행되게 됩니다. 그 다음 다른 모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두 가지에서 나왔던 임베딩 스페이스를 합쳐줄 수 있는 추가적인 모델을 사용을 하고 마지막으로 모멘텀 모델이라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파트를 사용을 해서 총 이 RBEF는 네 가지의 작은 서브 모듈들이 조합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따라서 여기서 뭐 얘기를 앞서 드렸던 것처럼 요약을 다음과 같이 세 줄로 할 수 있었고 메인 컨트리뷰션에서 이 빨간색 파트에 집중을 하자면 이 모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차이점은 앞선 모델들과 다르게 오브젝트 디텍션을 통해서 나왔던 뭔가 이미지 로컬 영역을 인풋으로 넣어주는 형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디텍터 프리가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모델들이 다이렉트로 크로스 어텐션을 구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그 전에 각각 유니모달 인코더에서 나왔던 레프레젠테이션을 먼저 한번 얼라인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Intermediate Image Text Contrastive Loss라고 해서 ITC라는 로스를 제한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로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미지와 텍스트를 얼라인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멘텀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는데 이때 웹 데이터에서 노이즈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리미테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멘텀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노이즈한 데이터를 인풋으로 받은 다음에 이를 조금 정제된 형태로 만들어주는 수도 타겟 데이터를 만들고 이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전 학습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논문이 이제 뉴립스 스폰라이트를 받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여기서 제안했던 로스 텀 하나하나가 Mutual Information Maximization 측면에서 이 Theoretical Justification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뉴리스 페이퍼의 특징이 그 중간에 이제 이론적인 섹션이 하나 꼭 있습니다. 네, 다른 학회 페이퍼는 보통 메소드하고 바로 익스페리먼트로 넘어가는데 보통 뉴리스 페이퍼는 이제 중간에 티어리티컬 뭔가 서포트 할 수 있는 그런 섹션이 하나 있고요. 그러면 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오브젝트 디텍터 풀이라고 말씀 주셔가지고, 그럼 지금 그 비전 인코더를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왼쪽에. 요게 이제 비전 인코더 같은데? 요거 그럼 VIT를 쓰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 뭔가 재밌네요. 약간 지난주에 다루었던 논문에서 VIT를 쓰는 이유가 오브젝트 디텍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비전 정보를 캡처를 하면은 컨텍스처럴한 인포메이션, 상황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VIT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선 다른 모티베이션에서 VIT를 쓰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 점 참 재밌는 것 같고, 어쨌든 VIT를 써야 된다는 얘기를 동시에 두 페이퍼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두 페이퍼가 거의 동시에 나왔어요. 네네. 네. 네, 그러면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잘 말씀을 해주신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시기의 VLM 모델들을 생각을 해보면 두 음,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 베이스의 멀티모달 인코더를 사용하는 형태인데요. 이때 음, 보시는 것은 동일한 하나의 모델에 이미지와 텍스트 정보를 같이 집어넣고 학습을 하는 단일 모델 형태입니다. 그래서 단일 인코더로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에 인터랙션을 모델링 할 수가 있고 이때 이 두 가지를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이유는 셀프 어텐션 연산이 동일한 모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터랙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런 모델들은 이제 텍스트 리트리버 모델에서 대부분 리랭커로 사용을 하는
음, 기존의 모델들과 유사한 형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음, 이런 모델들의 특징은 셀프 어텐션 연산이 우리가 합치고자 하는 데이터를 어텐션하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추론이 필요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음, 성능이 좋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음, 근데 이런 방법들도 여전히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나 프리트레인드 오브젝트 디텍터로부터 인풋을 뽑은 다음에 사용하는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음, 그리고 또 반대 케이스에서는 클립과 같이 유니모달 인코더를 사용하는 상황인데요. 이 인코더 같은 경우는 각각의 그 텍스트와 이미지를 이미 잘 인코딩하는 모델이 존재하니 이걸로 먼저 임베딩을 뽑고 그 임베딩 뽑힌 값에서 시밀러리티를 구하자라는 모티베이션을 가집니다. 음, 이렇게 별도의 인코더를 사용을 해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기반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델들은 왼쪽에서 나오는 모델보다는 이제 일반화 성능이 조금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버에서는 아주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음. 왼쪽에서 보여줬던 굉장히 복잡한 추론이 필요했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는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왼쪽은 이제 처음부터 크로스 어텐션을 주는 거죠, 바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이제 이미지와 이미지 패치겠죠, 보통. VIT로 치면 이미지 패치와 그 텍스트 패치를 동시에 그냥 생으로 바로 이제 그 트랜스포머에 입력으로 넣어주고 자 이제 너희가 알아서 서로 크로스 어텐션 해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고요. 그 오른쪽 모델은 이제 클립 그림인 것 같은데 별도의 인코더가 있어서 일단은 아까 이용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미지 텍스트 커먼 스페이스에 한번 같이 얼라인을 시켜놓고 저기에 결과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뒷단에 이제 뭐 어떤 퓨전 레이어에서 뭔가 퓨전을 시키는 방식인 것 같고 뭐 어느 쪽인지라고 딱 얘기해 보면은 이 논문은 두 개를 합친 모델인 것 같고 그죠? 유니모달 엔코더가 밑에 있고 저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멀티모달 엔코더가 위에 있는 약간 그런 형식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마 아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뒤에서 설명 주실 것 같습니다. 빨리 다음으로 네, 넘. 바로 설명을 할 텐데요. 네. 이 두 가지를 아주 잘 합친 모델이 오늘 소개하고 싶은 알베프 모델입니다. 네. 일단 두 가지 모델이 어느 하나가 뭔가 우세하지 않기 때문에 유니모달도 중요하고 멀티모달 인코더를 같이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카테고리를 좀 유니파잉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음, 이렇게 했을 때 유니모달에서 받았던 인풋을 멀티모달 레프레젠테이션에 한 번 또 합쳐주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델보다 계산 비용은 조금 더 높지만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 왼쪽 모델에서의 가장 큰 단점이었던 디텍터가 이제 여기서는 프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장점을 잘 취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갑자기 처음부터 크로스 인코더 입력으로 생 이미지 패치랑 텍스토크를 넣어주면 크로스 어텐션은 잘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스페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 백그라운드 릴레이티드 워크를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모멘텀 디스틸레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에 대한 섹션이 잠깐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은 티처 모델이 있고 스튜던트 모델이 있는데 티처 모델의 프레딕션과 스튜던트 모델의 프레딕션을 좀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스튜던트 모델의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더 카테고리가 있는데 온라인 디스틸레이션이라는 모델 그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때 이 온라인 디스틸레이션은 멀티플 모델들을 여러 가지로 학습시킨 다음에 이 값을 앙상블 시켜서 이를 티처로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알베프에서 사용하는 모멘텀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는 온라인 셀프 디스틸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스튜던트의 템포럴 앙상블을 티처로 활용을 합니다. 음, 그러면 여기서 템포럴 앙상블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을 들으시면 이제 뭔가 모멘텀 이야기가 나오면서 모코와 굉장히 닮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네, 이렇게 여기까지가 네, 모멘텀 그 딕셔너리 큐 그거 두 개 자체는 사실 그, 그 지향하는 바가 다른 거기 때문에 사실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뒤에서 살짝 설명을 할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릴레이티드 워드스 얘기고요. 일단 전체적인 모델 아키텍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밑에 있는 이 VIT와 버트 모델을 이미지와 텍스트의 유니모달 인코더로 사용을 하고 여기서
이미지 텍스트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통해서 얼라인을 진행한 다음 이 값들을 또 다시 한 번 더 멀티모달 인코더에 넣어주는 형태입니다. 네. 조금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하면 VIT 같은 경우는 베이스 모델을 그대로 쓰고 있지만 텍스트 인풋에서 사용을 하는 이 텍스트 유니모달 인코더는 버트 베이스에서 퍼스트 6 레이어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멀티모달 인코더 같은 경우는 버트 베이스의 라스트 6 레이어를 가지고 와서 멀티모달 인코더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게 그러면 이게 first 6 레이어는 그냥 거의 그냥 갖다 쓰고, 그죠? last 6 레이어는 여기 first 6 레이어고 last 6 레이어인데 여기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뭐 여기랑 어떻게, 그러니까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가 크로스 어텐션을 따로 할 수 있게끔 어떤 장치가 있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버트 베이스 모델에 크로스 어텐션을 할 수 있는 음.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이걸 블락으로 만든 형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은 사실상 인코더 디코더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죠? 아니, 디코더는 네, 아니지만 맞습니다. 네, 인코더 인코더와 인코더긴 한데, 네, 인코더 관계. 합쳐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라스트 레이어가 여기 그러니까 VIT의 라스트 레이어가 버트의 요 6개의 라스트 레이어의 각 그 트랜스포머 레이어에 크로스 어텐션 되는 방식으로 네, 구현이 맞습니다.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풋 같은 경우는 좀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요. 음, 그 이미지 인풋 같은 경우는 비주얼 토큰이라고 하는 이 V에 대한 CLS 값과 나머지 토큰들을 인풋으로 넣어주는 형태고, 음, 텍스트 인풋 같은 경우도 워드 토큰의 CLS부터 음. 순차적으로 토큰을 하나씩 넣어주는 형태로 좀 베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굳이 쪼개서 쓰지 않고 그냥 각각 버튼 2개 써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네, 뭐 아, 네, 맞아요. 그런 근데 마음이죠. 아마 너무 컴퓨팅이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버트가 뭐 110밀리언이기 때문에 네, 뭐 지금은 좀 타이니 하잖아요. 네네네. 지금의 기준으로는 좀 귀여운 모델이 되어버렸지만, 아마 네. 이때 클립이랑 비교를 좀 해야 되던 시기여서 음, 모델 사이즈를 이제 2배로 늘려버리는 것보다는 좀 전략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나라고 그런 이유도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클립이 제일 큰 사이즈가 한 300밀리언 정도 됐었으니까 네네. 여기에서 만약에 그 클립보다 모델이 작다라는 걸 주장하려면 VIT가 들어오니까 딱 그냥 봤어도 클립보다 많이 작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런 점들이 이제 또 인퍼런스 속도가 빠르다라는 뒤에 나오는 컨클루전과 좀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어, 네. 구현은 어렵지만 구현은 좀 더 복잡하지만 인퍼런스 속도는 빠르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모델 아키텍처를 살펴봤는데 이제 로스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트가 총 3개가 제한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트는 제일 위에 상단에 보시면 ITC, MLM, ITM이라는 3가지 로스 텀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 각각의 로스 텀을 모두 더한 게 최종 로스로 사용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할 로스는 ITC라는 로스이고요. 이 로스의 목적은 이미지와 텍스트를 멀티모달 인코더에서 퓨전을 하기 전에 더 나은 각각 유니모달의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우리가 2가지를 퓨전하기 전에 얼라인을 시킬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어떤 벡터와 벡터 사이의 시밀러리티 스코어를 구하는 작업이 될 테고요. 네. 이때 여기서 G라는 펑션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각각 모달리티에서 나온 VCLS와 WCLS에 대해서 한 번 더 이 차원 자체가 768차원이기 때문에 이 값을 로어 디멘전인 256차원으로 한번 줄이고 그 줄인 값들을 다 프로덕트에서 시밀러리티 펑션을 구하는 형태입니다. 사실 또 저는 네. 약간 납득은 안 가는데 굳이 내적할 거면 왜 프로젝션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 이- 논문에서 음, 주장하는 거는 이렇게 한번 줄이는 과정이 뒤에 음, 나오는 연산에 음. 그 인풋 사이즈를 줄여주게 되니까 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저도 재웅님 말씀하시는 거에 완전히 공감하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아까 크로스 어텐션 들어간다고 하니까 걔네들은 그냥 768 디멘전 그대로 들어갈 거고, 그죠? 네, 여기 맞습니다. 시뮬러리티를 구하는 얘 하나만, 그러니까 시리즈 토큰 하나만 프로젝션 시켜가지고 내적하는 거죠. 음.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를 하나 더 얘기를 해보면 너무 큰 차원에서 얼라인을 하는 것보다 작은 차원에서 얼라인을 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하고 있긴 한데 밸리데이션. 동일하게 그 리뷰에서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밸리데이션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네. 음. 그리고 모코에서 이 논문이 영감을 받아서 모멘텀 유니모달 인코더에서 가장 최근 M개의 이미지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저장하기 위해서 두 개의 큐를 유지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때 원래 있었던 시밀러리티 펑션이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수정이 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G 펑션은 normalized feature from momentum encoder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음. 부분은 뒤에 나오는 로스랑 좀 연관이 되는 거라서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야, 다이나믹 큐. 그러니까 모코에서 사용했던 다이나믹 큐를 쓰는 이유는 그거죠. 작은 배치 사이즈로도 많은 양의 네거티브 이그젠플을 보기 위함이고, 네, 그거를 이제 저희가 같이 공부했던 모코 영상에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정도로만 네. 요약을 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CLS에 대해서 좀 당연히 왜 이걸 썼을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실제로 오픈 리뷰에 올라온 것들을 보면 이제 리뷰어사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다양한 어그리게이트 방법을 이미 써봤지만 CLS가 제일 좋아서 실험적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네요. 네. 그리고 ITC를 조금 더 설명해보자면 아까 만들어놨던 시밀러리티 펑션을 활용을 해서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의 시밀러리티를 프로바빌리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있을 때 텍스트의 시밀러리티를 구하는 것을 왼쪽 텀이라고 볼 수가 있고 텍스트가 있을 때 이미지에 대한 시밀러리티를 전부 다 확률로 표현하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 이 로스 ITC는 결국 하고 싶은 게 우리가 만들었던 이 프로바빌리티들을 예측한 값이라고 봤을 때 그라운드 트루스 원화 시밀러리티와 이 값을 크로스 엔트로피로 먼저 구해주고 이미지에서 텍스트의 시밀러리티를 구한 값과 텍스트에서 이미지의 시밀러리티를 구한 값을 더해서 최종적인 로스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이때 만약에 특정 이미지와 텍스트의 페어가 네거티브한 경우에는 그라운드 트루스에서는 0이라는 굉장히 하드한 레이블을 주게 되고 파지티브인 경우에는 1이라는 하드한 레이블을 주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드릴 MLM은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텍스트의 시퀀스를 마스킹한 다음에 그 마스킹된 시퀀스를 다시 예측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점을 말을 하자면 이 목적 자체가 이미지와 텍스트 컨텍스트를 모두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인풋으로 들어오는 것은 단순한 텍스트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지와 커럽티드 텍스트가 같이 들어오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 여기서 마스킹, 네, 질문이 그럼 입력으로는 둘 다 들어오지만 마스크는 텍스트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맞추는 건 텍스트만 맞추고 이미지는 그냥 기분으로만 항상 들어오고. 네네네. 음. 이때 뭐 마스킹하는 로직은 기존에 마스킹했던 방법으로 똑같이 15%를 랜덤 마스킹을 하고 있고요. 음. 마스킹된 텍스트와 오리지널 이미지를 같이 넣어서 그 토큰 하나만 예측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MLM도 당연히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학습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저기서 그래서 MLM과 MIM을 동시에 하는 메커니즘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그 이미지 토큰 같은 경우는 아직 컨티뉴어스 토큰이기 때문에 어 그 텍스트 토큰처럼 이렇게 MLM을 할 수 없는 아직 메커니즘이고 이거는 이제 뒤에 이제 나오는 BIT2 같은 논문에서 비주얼 토크나이저를 제안을 함으로써 그게 가능해진 상황이고 여기에서는 아직 그 이미지는 입력으로만 들어갑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로스 텀은 ITM이라는 로스입니다. 이 ITM은 이미지와 텍스트를 매칭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때 매칭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텍스트 페어가 파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를 예측하는 문제로서 이 멀티모달 인코더를 학습할 때 사용되는 그 로스텀입니다.
그래서 멀티모달 인코더의 아웃풋 인베딩의 CLS를 조인트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 위에다가 FC 레이어와 소프트맥스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하고 이 ITM 태스크에 대해서 제로 컴퓨테이션 오버헤드로 하드 네거티브를 샘플링하고 있는데요. 이 파트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ITM 태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이때 하드 네거티브를 샘플링하는 트릭을 이 논문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단순히 네거티브 이미지 텍스트 페어에서 의미는 사실 유사하지만 파인 그레인드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들은 ICT에서부터 학습이 되었던 아까 제일 앞에 나왔던 그 얼라인하는 로스에서 이미 구해두었던 컨트라스티브 시밀러리티를 활용을 해서 네. 하나의 미니 배치 내에 있는 하드 네거티브를 찾을 수 있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네. 그러면 배치 사이즈가 n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때 컨트라스티브 시밀러리티인 이 p에 대한 값들을 구해서 어떤 값이 이미지와 텍스트에 대한 하드 네거티브가 될 수 있는지를 하나씩 샘플링하는 트릭으로 사용을 합니다. 네. 저 요거 읽을 때 처음에는 좀 아까 앞에 나왔던 그 ITC랑 조금 헷갈렸거든요. 그러니까 ITC도 이미지 텍스트의 컨트라스트 러닝이고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컨트라스트 러닝인데 ITC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까 유경이 설명 주셨듯이 두 개의 유니모달 인코더에서 나오는 CLS 간의 인배치 네거티브예요, 그냥.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클립이랑 거의 동일하고요. 요거는 그 멀티모달 휴전 인코더의 출력을 가지고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인배치 네거티브가 아니고 그 하드 네거티브를 각각 하나씩 뽑아가지고 그 페어 단위로 컨트라스트 러닝을 하는 방식이죠. 근데 뽑을 때 어떻게 뽑냐면 텍스트, 이미지 각각 하나씩 하드 네거티브를 뽑는데 텍스트를 기존의 인배치 네거티브의 네거티브 안에서 이 쿼리가 되는 텍스트와 가장 가까운, 시밀러리티 가까운 텍스트 키를 하나 뽑아서 하드 네거티브로 하고 같은 메커니즘을 이미지에도 이제 적용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좀 다르다. 그리고 요거의 역할은 이제 거의 그 하드 네거티브에 대한 슈퍼비전을 주고 있는 걸로 이해가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네거티브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결국에는. 네. 우리가 그 지난 시즌에 봤었던 주구장창 얘기했던 하드 네거티브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기본적인 로스를 모두 다 더해서 이 RBF를 학습할 수 있는 기본 로스로 사용을 합니다. 음,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 중에서 하나의 모델 외에 RBF 밖에 있는 모멘텀 디스틸레이션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모멘텀 디스틸레이션이 갑자기 왜 등장했는지를 생각을 하려면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 모티베이션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가장 초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프리트레이닝에 사용되는 이미지 텍스트 페어는 대부분 웹에서 수집되기 때문에 다소 노이즈합니다. 그리고 파지티브 페어는 일반적으로 위클리 코릴레이티드 되어 있다고 논문의 저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이 어노테이션한 데이터들이 텍스트에는 이제 이미지와 관련 없는 단어가 포함될 수도 있고 이미지에는 텍스트에서 설명되지 않은 엔티티가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데이터를 파지티브 페어라고 엮어놨지만 사실 조금 위키한 이제 코릴레이션을 가질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네거티브 페어도 관련된 이미지 텍스트 페어가 매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노테이션을 할 때 두 가지가 파지티브가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은 충분히 매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때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크로스 엔트로피를 설명드릴 때 프레딕션과 그라운드 트루스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그라운드 트루스가 파지티브와 네거티브에 대해서 좀 하드하게 1과 0으로 원한 레이블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이때 크로스 엔트로피를 기반으로 학습됐던 로스는 MLM과 ITC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두 가지에 대한 GT 레이블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이 되게 되면
이 모든 네거티브 프레딕션을 다 0으로 패널라이즈 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논문에서 처음에 가정했던 것 중에 하나는 네거티브 페어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네. 이걸 전부 다 0으로 패널라이즈 하는 것은 다소 하드한 가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래서 이를 정리를 해본다면 만약에 네거티브 페어에서도 이미지와 텍스트가 매칭되는 데이터들이 있다면 그리고 존재하는 파지티브 페어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약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라면이라는 이제 두 가지 퀘스천을 던지고 실제로 이런 상황이 대량의 노이지한 웹데이터에서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제안을 했던 세 가지 로스를 학습을 했을 때 학습이 의도와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멘텀 디스틸레이션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그래서 뭐 사실 이 개념은 사실 그 이전에도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 사실 그 모멘텀 디스틸레이션이라고 약간 리브랜딩을 해서 그렇지 저희가 이전에 뭐 컨시스턴시 로스나 뭐 그런 것들이 사실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쪽에서 많이 나왔던 뭐 믹스 매치, 픽스 매치 이런 구글에서 제안됐던 논문들에서 그, 그 하나의 그 티처 모델을 두고 거기에서 프리딕션한 소프트 레이블과 어, 스튜던트 모델이 프리딕션한 레이블에 대한 그 뭐죠? 어, 갑자기 기억 안 나네. KL 로스를 구해가지고 하는 방식인데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걸 컨트롤시프 러닝의 약간 컨텍스트에 맞춰서 다시 설명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까 그 분포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원한 레이블을 소프트한 레이블로 변경하게 되면 프레딕션의 디스트리뷰션이 나오기 때문에 디스트리뷰션과 저희가 예측한 디스트리뷰션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KL 다이버전스 로스로 변경하기 위한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실용적으로는 크게는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약간 어, 데코레이터의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이제 MOD가 성능 향상에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네. 네네. 좀 설명을 해보자면 사실 이걸 추가했기 때문에 성능이 높아진다기보다 이 모멘텀 모델에서 생성된 수도 타겟을 활용을 해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이 높아지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모멘텀 모델이 이제 컨티뉴어슬리하게 이볼빙 되는 티처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모멘텀이라는 이 이야기가 모코라는 페이퍼에서 영감을 받아서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모멘텀 인코더는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 버전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조금씩 되고 있는 형태이고 이때 유니모달과 멀티모달 인코더가 다음과 같이 학습이 된다면 이 모델은 컨티뉴어슬리하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티처 모델이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트레이닝을 할 때는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베이스 모델을 모멘텀 모델의 프레딕션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베이스 모델이라는 것은 알베프가 처음에 베이스 로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로스 텀으로 학습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네. 거기서 예측하는 값과 모멘텀 모델의 프레딕션을 일치시키는 과정을 트레이닝 과정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로스가 변경되는 텀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요. 이 ITC 같은 경우는 모멘텀 유니모달 인코더에서 이미지 텍스트 시밀러리티를 이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 시밀러리티에 대한 식은 S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 S 다시는 G 다시 그리고 그 V에 대한 G 다시 그리고 W에 대한 G 다시 이 두 가지가 그다 프로덕트가 진행되어서 시밀러리티 펑션이 바뀌게 되고 그 값이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probability 식에서 그 분모와 분자에 있는 S 값을 변경하는 식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체되게 되면 기존에 구했던 것은 각각의 베이스 모델에서부터 나왔던 인코더의 시밀러리티였다면 지금 이 값이 바뀌게 되면 모멘텀 인코더로 변경된 시밀러리티 스코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기존의 원한 레이블이었던 이 정답 값의 각각의 파트가 여기서 나온 디스트리뷰션으로 변경이 되어서 프레딕션 값도 디스트리뷰션이고 저희가 맞추어야 되는 정답 값도 디스트리뷰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의 분포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KL 다이버전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 이미지에서 텍스트로 만들 때 KL 다이버전스와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만들 때 KL 다이버전스를 더한 다음에 이 값을 알파라는 값을 통해서 조절하는 형식으로 만듭니다. 음. 왼쪽에 있는 텀은 기존에 저희가 베이스 로스에서 정의했던 ITC이고 오른쪽에 있는 텀은 좀 개선된 모멘텀 인코더로부터 나온 로스 텀인데요. 두 가지를 가중합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더해서 모멘텀 디스틸레이션에서 사용하는 로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를 ICT MOD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MLM 같은 경우도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음. 여기서 모멘텀 모델의 마스킹 토큰 예측 확률이 프레딕션 값이 이제 디스트리뷰션으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소프트 수도 타겟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때 이 값들도 각각의 이 값, Q라는 값으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가 변경되게 되면서 디스트리뷰션화가 되니 K 다이버전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값을 또 가중치 알파라는 값을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얼마나 그 아까 exponentially moving average로 그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네네. 뒤에 실험에서는 주기가 어느 정도로 한다고 나오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기가 이제 Q가 어느 정도로 계속 저장되어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게 맞을까요? 네네 맞아요. 네, 두 개씩만 남겨놓고 업데이트를 합니다. 아하, 네. 그렇게 엄청 길게 하진 않는 거네요. 그죠? 네네네. 네. 또 저게 너무 길어지게 되면 저 KM의 다이버전스 값이 너무 커져서 또 그게 또 그 수렴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음. 일단 이 MOD라는 것을 활용을 하게 됐을 때 만들어지는 수도 타겟을 정성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 첫 번째에서 나오는 게 이제 MLM에 관련된 것인데요. 인풋 텍스트를 다음과 같이 마스크를 주어서 만들어 놓은 이 커럽티드 텍스트로 만들어 놓게 되면 실제 GT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이미지를 보고 최종적으로 예측해내는 탑 5개의 수도 타겟이 생각보다 잘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GT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충분히 이미지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로 대체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나온 이 두 번째 로우를 보시면 이 값은 ITC에 대한 아웃풋 수도 타겟인데요.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텍스트를 가지고 오게 될 때 이 값들이 생각보다도 이제 정성적으로 잘 뽑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 타겟을 저희가 MOD를 통해서 만들었고 정성적으로 이미지와 렐러번트한 워드 혹은 텍스트가 캡처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논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MOD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만들어진 트레이닝에 대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구할 때도 이 MOD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로스텀을 각각 구할 때 알파라는 값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알파 값은 0.4로 설정을 논문에서 하고 있고 이게 왜 0.4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논문 내에는 없어서 또 확인을 해봤는데 리뷰어의 답변에 대해서도 좀 편하게 여러 가지 실험을 했을 때 제일 좋았던 게 0.4였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쉽게 답할 수 있는 방법이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었고, 이제는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과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을 좀 설명드리려 합니다. 음. 여기서 나왔던 이 웹 데이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인도메인 데이터셋으로는 코코랑 비주얼 제놈이라는 데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원래 이 위에 있었던 네 가지 데이터를 다 합쳤을 때, 토탈 데이터가 400만을 가지고 있고, 이미지와 텍스트 페어의 유니크한 개수는 5.1백만 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라저 스케일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기존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수집이 되었지만 데이터 사이즈를 더 늘렸을 때 알베프의 성능이 높아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특히 모멘텀 디스틸레이션을 사용을 했을 때 노이즈한 인풋이 더 많이 들어오더라도 성능이 높아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컨셉추얼 데이터셋을 더 추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이즈의 굉장히 큰 그 트레이닝 데이터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에서 모델들은 버트 베이스 하나, 그리고 VIT 베이스 하나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0밀리언 정도의 좀 작은 모델을 사용하는 걸 또 어필을 하고 있고요. 네. 학습을 할 때는 A100 8장을 쓰고 배치 사이즈는 512, 에폭은 30 정도로 프리트레이닝을 했다고 합니다. 요 버트 베이스 사이즈가 좀 약간 어, 특이한데 보통 110M이잖아요. 이게 아, 아마 아까 말씀하셨던 음,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가 추가됐기 때문에 한 10 정도는 증가한 상황입니다.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가 추가된 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미지에서 프리트레이닝 할 때 기존에 있던 이미지 사이즈를 256 by 256으로 랜덤 크롭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음, 렌더글을 쓰는데 이때 컬러 체인지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미지 캡셔닝을 해야 될 때 이 음, 색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정답이 좀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미지에 대한 그 컬러 체인지는 어그멘테이션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알베프의 프리트레이닝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 아까 이제 뉴립스 페이퍼의 특징이 theoretical justification이 꼭 하나씩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었는데요. 지금 소개할 이 챕터는 Mutual Information Maximization 관점에서 이 알베프에서 제안한 각각의 로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해석하는 파트입니다. 음, 일단 알베프는 이미지와 텍스트 페어의 디퍼런트 뷰를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 산의 이제 로어 바운드를 최대화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제한되었던 로스인 ITC, MLM 그리고 MOD가 뷰를 생성하는 디퍼런트 웨이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논문을 읽었을 때 이 두 가지 말이 좀 멋있어는 보이지만 좀 와닿지가 않아서 음, 이 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음, 논문에서 설명하기로는 데이터 포인트 하나가 일반화되었을 때 존재하면 랜덤 베리어블 A와 랜덤 베리어블 B가 존재할 수 있고 이 각각의 랜덤 베리어블은 이제 다른 뷰를 가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더 이해가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 SSL에서는 우리가 오리지널 이미지를 데이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 이때 뷰 두 가지는 기존의 이미지를 어그멘티드한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이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사용자가 인풋을 봤을 때 다소 변경된 모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변경된 인풋을 받아들이더라도 두 개가 같은 이미지로부터 나왔다는 걸 학습하고 싶어 하는 인베리언트 특성을 학습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비전과 랭귀지 레프레젠테이션에서 이 데이터 포인트라는 개념을 접목을 해보면 각각 달랐던 랜덤 베리어블 A와 B는 이미지와 텍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될 것이고 각각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이 이제 뷰 1과 뷰 2의 역할을 맡게 되는 상황입니다. 음, 그러면 이 모델의 목적은 뷰의 변화에 인베리언트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걸 다시 한 번 더 말하자면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에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최대화하게 된다면 뷰의 변화에 따라서 인베리언트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얘기를 봤을 때 제일 첫 번째 줄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 뷰들 사이에서 나오는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로어 바운드를 최대화한다는 개념이 이제 의미적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고 이런 네. 측면에서 그 제안했던 로스 텀들이 어떤 식으로 디프런트 뷰를 만드는 방식이었는지를 이제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일단 논문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인포NC 로스랑 각각의 로스 텀들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인포NC 로스 같은 경우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사용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로스 텀인데요. 네. 여기서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이 프로바빌리티를 구하는 식과 다시 똑같습니다. 이 안에 들어오는 S라는 펑션은 다 프로덕트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스코어링 펑션을 의미를 하고 이 분모텀에서 나오는 B라는 것은 파지티브 샘플을 의미하고 이 B라는 것은 라지 B의 셋 안에 들어있는 값으로서 B에 대한 하나의 값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모두 다 네거티브 샘플인 상황입니다. 음, 따라서 정답 값은 원래 쿼리에 대해서 딱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셋에서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다 네거티브로 취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ITC에 대한 로스를 인포 NC 로스와 차별점을 두고 살펴보면 실제로 여기서 들어가는 차이점이라고 했을 때 이제 템퍼러처를 나눠주는 것뿐이기 때문에
ITC 로스를 최소화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인포 NC와 시메트릭한 형태를 가진다고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MLM도 동일한 역할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에서 나오는 이 로스 텀들을 확인을 해보면 이 값들도 사실 안에 들어가는 스코어링 펑션만 변화된 것뿐입니다. 이 스코어링 펑션을 조금 더 일반화해 보면 왼쪽에서 나오는 이 프사이 함수 같은 경우는 토큰을 벡터로 매핑시키는 멀티모달 인코더의 룩업 펑션을 의미를 하고 F 같은 경우는 마스크드 컨텍스트에 대한 멀티모달 인코더의 파이널 히든 스테이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아까 MLM이 커럽티드 된 텍스트랑 이미지 오리지널 값들을 인풋으로 넣어서 최종적인 레프레젠테이션을 뽑게 되고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마스킹에 대해서 이제 실제 정답 토큰이 있을 텐데 예측해야 되는 토큰에 대한 룩업 테이블로부터 나오는 레프레젠테이션 두 가지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 두 가지의 시밀러리티를 구하게 되는 것을 이제 다 프로덕트의 스코어링 펑션으로 근사시킬 수가 있고 이때 얘기하는 이 텀을 인포NC와 비교해 봤을 때 결국에 MLM 로스도 마스크드 토큰과 컨텍스트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더한 값을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닮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봐야 하는 부분이 이 파트가 ITC라는 로스의 모멘텀 디스틸레이션을 진행한 상황인데요. 앞서서 본 ITC의 오리지널 로스와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 스코어링 펑션을 하는 이 S-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사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단순히 프로바빌리티로만 바꾼 것이기 때문에 이 ITC MOD 또한 이미지 텍스트 간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하는 과정이고 뒤에 이제 MLM 모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지만 이 로스 텀도 유사한 형식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디퍼런트 뷰를 잘 근사시키고 있는 방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요약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로스텀을 말해서 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정리를 해보면 ITC는 이미지랑 텍스트 사이의 관계성을 모델링하는 것, 그리고 MLM은 텍스트와 이미지와 텍스트에 대한 두 가지의 뷰로 학습을 하는 것, 그리고 MOD 같은 경우는 수도 타겟이라는 값을 생성하기 때문에 오리지널 이미지 텍스트 페어에 없는 새로운 레이블을 가지게 되어서 이건 또 다른 뷰를 생성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따라서 요약을 해보면 ITC, MLM, MOD는 RBEF가 뷰 인베리언트 시멘틱 인포메이션을 캡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뮤추얼 인포메이션 퍼스펙티브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로스들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얘기 혹시 쉽게 잘 네, 설명해 주셨네요. 그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코멘트 주실 부분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없는데 이게 사실 그 인포 NC 로스가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로열 바운드랑 관계가 있다는 건 사실 되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 컨트라스티브 프리딕티브 코딩 같은 논문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그 맥락을 가져와서 설명을 한 것 같고 유영님께서 잘 요약을 해주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 파트는 최대한 수식을 덜어보려고 좀 노력을 하긴 했는데 여기까지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청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넘어가 보자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RBEF라는 모델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봤기 때문에 실제로 성능이 나오는 태스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네, 이 RBEF 같은 경우는 총 5개의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NLP를 좀 주로 해왔었기 때문에 각각의 태스크를 간단하게 조금씩 요약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먼저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버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쿼리로 텍스트를 검색하는 TR 태스크와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검색하는 IR 태스크가 존재합니다. 음, 그리고 이때는 학습을 할 때 프리트레인드 RBEF를 이 두 가지 데이터로 파인 튜닝한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되고 이 플릭 데이터 같은 경우에 제로샷 실험이 가능한데 제로샷 실험은 코코 모델로 파인 튜닝된 모델을 제로샷으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인 튜닝 단계에서는 MLM 로스를 제외한 이 ITC와 ITM에 대한 로스만 사용을 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 플리커라는 거는 이미지 캡션 데이터셋이고 이미지 하나에 5개의 센텐스가 달려 있어요. 네네.
그래서 네, 거기서 가장 맞습니다. 적합한 그 센텐스를 찾는 그런 리트리벌 문제로 아마 모델링을 하신 것 같고, 뭐 네, 맞습니다. 어떤 논문에서는 저거를 이제 제너레이션 태스크,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캡션을 생성하는 벤치마크로 사용하기도 하고, 여기선 리트리벌 벤치마크로 사용을 했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태스크 같은 경우는 비주얼 인테일먼트라는 태스크인데요. 저희가 텍스트 인테일먼트와 동일하게 이미지와 텍스트 관계를 인테일먼트, 뉴트럴, 컨트라딕토리로 세 가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3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이유는 유니터에서 제안했던 방식을 그대로 비교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데이터는 SNLI라는 데이터셋이고요. 음, 기존에 있는 멀티모달 인코더만 가지고 와서 MLP 레이어를 쌓은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 벤치마크는 두 개의 벤치마크를 합쳐서 만든 거예요. SNLI라는 원래 NLP에 있었던 벤치마크가 있고, 그죠? 그, 저기, 요거, VE5라는 벤치마크가 있어서 그 두 개를 그냥 합쳐서 만든 게 요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이라고 하는 좀 익숙하신 VQA 태스크도 실험을 합니다. 대신 여기서는 VQA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일단 원래 VQA는 이미지와 텍스트 퀘스천이 주어졌을 때 모델이 답변을 예측하는 태스크였는데요. RBEF에서는 이 VQA를 Relevant Answer Generation 문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너레이션이 되려면 RBEF 모델이 전부 다 인코더 기반이기 때문에 제너레이션이 가능한 모델 구조인 트랜스포머 디코더가 붙어야 되는 상황이고 트랜스포머 디코더는 6개의 레이어로 구성된 모델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멀티모달 인코더 웨이트를 초기화해서 트랜스포머 디코더 블락을 채우고 있고 이때 이게 초기화가 가능한 이유는 여기서 이제 크로스 어텐션을 같이 포함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그리고 학습할 때는 컨디셔널 랭귀지 모델 로스로 학습이 되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6개를 레이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6개를 레이어를 쓸 수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여기가 인코더, 디코더 관계가 되는 그렇게, 그죠? 그리고 네 번째 태스크는 Natural Language for Visual Reasoning이라는 태스크입니다. 이 태스크 같은 경우는 모델이 이미지 페어들을 보고 디스크립션을 예측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예측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가장 마지막 블럭에서 MLP 레이어만 하나 붙여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때 예측할 때의 기준은 이미지성과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모델이 텍스트를 이미지 1과 얼라인이 되는지, 그 2와 얼라인이 되는지, 넌에 할당되는지를 예측하는 3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풀고 있습니다. 이때 요 태스크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 것은 추가적인 프리트레이닝을 한 번 더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로만 학습하기에는 인풋의 구조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텍스트 어사인먼트라는 태스크를 같이 학습을 하고 이 음, 태스크를 같이 학습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비교하는 실험을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 태스크는 비주얼 그라운딩이라는 태스크가 되는데요. 이미지와 관련된 텍스트 설명에 해당하는 이미지 리전을 로컬라이즈 해야 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운딩 박스 어노테이션이 없는 상황에서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세팅을 좀 다루고 있고요. 여기서 사용하는 데이터셋은 레프 코코 플러스라는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트레이닝을 할 때는 이미지 텍스트 슈퍼비전을 쓰지만 인퍼런스 할 때는 이런 정보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디캠을 활용을 해서 히트맵을 얻고 이 값을 로컬 피처로 사용한 다음에 랭킹에 활용하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실험하고 있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익스피리먼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익스피리먼트가 진행되는 목적은 RBEF 모델이 굉장히 다양한 로스와 다양한 그 모멘텀 디스틸레이션 사용하고 안 하고의 옵션들이 많기 때문에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다른 것들은 대부분 뭐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애큐러시를 쓰지만 이 리트리벌 태스크인 TR과 IR 같은 경우는 그 랭킹 스코어를 전부 다 에버리지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리포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를 보시면 MLN과 ITM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밑에 있는 ITC가 모두 포함된 형태의 실험들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ITC를 추가하는 과정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성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ITC가 아까 다시 언급을 드리면 그 Align Before Fuse라고 하는 그 핵심 모델이 되는 파트인데요. 크로스 어텐션을 수행하기 전에 나오는 각각 유니모달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컨트라스티브 러닝으로 합쳐주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파트는 여기서 들어오는 ITM에서 아까 하드 네거티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을 하게 될 경우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는 트레이닝 샘플을 찾아서 기존의 ITM 스코어들을 한 1점 정도씩 다 상승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파트는 MOD를 추가함으로써 원래 기존의 베이스 모델에서 정의했던 로스 텀인 ITC와 MLM이 개선되게 되고 이 개선되게 되는 것은 크로스 엔트로피를 단순히 적용하는 것보다 확실히 디스트리뷰션 기반의 K 다이버전스를 써서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훨씬 더 개선의 폭이 커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모델을 사용하는 것과 MOD 플러스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파인 튜닝하는 과정까지를 RBEF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최종 모델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도 추가적인 성능 개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을 했을 때 성능이 조금씩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서 충분히 이 풀이라는 데이터 모델만으로도 성능을 측정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밖에 안 보여요. 딱 여기. 결국에는 컨트라스트 러닝 하는 게 중요하고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우리의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다. 여기는 어 그 저는 이제 프랙티컬한 사람이니까 여기 요 부분은 논문을 쓰는 과정이다. 밑에 부분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할 부분은 아까 트레이닝 데이터를 스케일링업한 데이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음, 모델은 모델 사이즈를 스케일링업하지 않고 데이터 사이즈만 스케일링업을 합니다. 이때 했을 때 성능 향상이 더 되고 있는 것을 보면 더 많은 노이즈 데이터를 이제 포함하게 될 경우 성능이 향상되어서 더 많은 데이터를 또 수집할 수 있게 되면 RBEF는 더 좋아지겠구나라는 기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네, 영수님이 코멘트 하나 주셨습니다. ITM과 ITM 하드 둘 다 인베치 네거티브가 아닌 네, 포지티브 네거티브 페어의 하나에 대한 엔트로피 업스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드 네거티브만 뽑아서 그 뭐야 C 로스 준 거예요. 저그 ITM은 ITC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인베치 네거티브고요. 네. 네, 그러면 그 다음 실험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버에 대한 성능입니다. 이 성능은 대부분 리트리버 태스크가 그러하듯이 파인 튜닝 성능과 제로샷 성능 두 가지를 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특별한 그 롤을 볼 필요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RBEF는 대규모의 데이터에서 훈련되었던 클립과 이 얼라인이라는 모델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가 더 늘어났을 때 성능 개선폭이 커졌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학습 데이터 추가됐을 때 더 성능이 개선되겠구나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클립에서 사용하는 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는 것, 음, 그리고 온라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데이터도 이제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학습 데이터를 단순히 많이 집어넣는 것보다 RBEF처럼 제안했던 트레이닝 테크닉이 더 좋은 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더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흐름은 지금 나오는 모델들의 주장과는 좀 다릅니다. 음, 지금 나오는 모델들은 모델의 이 아키텍처를 뭔가 건드는 모델보다는 정말 잘 만들어진 대량의 데이터를 투입했을 때 성능이 더 높아진다라는 흐름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시대 상황을 잘 고려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는 클립이랑 얼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멀티모달 퓨전을 다 프로덕트 하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조금 퓨전 능력에 있어서 제한이 되는 것 같고 RF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제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를 하나 두잖아요. 크로스 어텐션을 가지고 퓨전하기 때문에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선. 네. 네, 맞습니다. 뭐 데이터의 차이도 분명히 있겠지만 크로스 어텐션과 다 프로덕트의 시뮬러리티를 측정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계산량도 굉장히 다르고 그죠? 네. 그 다음 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VQA, NLVR, 그리고 V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이 RBF 4M, 4 million 같은 경우는 이미 성능이 기존 모델들보다 가장 좋지만 이 RBF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오브젝트 태그나 adversarial data augmentation 같은 테크닉들이 통해서 데이터를 증강하고 이 증강된 데이터로 학습을 했을 때 성능이 더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서 비교하는 타겟 모델은 빌라라는 모델인데요. 빌라라는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기존 소타 모델에 비해서 향상폭이 꽤 커졌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RBF가 베이스라인 모델들과 달리 이제 가장 중요한 디텍터 프리 모델이기 때문에 인퍼런스를 할 때 이 인퍼런스 과정에서 디텍팅을 한 다음에 그걸 인풋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인퍼런스 바틀렛들이 줄어들어서 속도가 빨라지고 심지어 이 NAVR2에서는 빌라보다 10배 이상 인퍼런스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실험 같은 경우는 Weakly Supervised Visual Grounding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음. 실험에서 살펴봐야 될 점은 이 앞서서 나온 두 가지 베이스라인 모델들에 비해서 RBF가 아웃퍼폼하다는 성능적인 측면을 보여주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른쪽 그림이 굉장히 얼라인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텍스트가 맨에서 걸로 바뀌고 이 값들이 살짝씩 변경될 때 그래드캠의 그 액티베이트된 파트가 굉장히 명확하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두 가지가 인터랙션을 구하는 과정이 그래드캠의 아웃풋을 뽑을 때 정말 영향을 크게 미쳤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네. 논문에서 이제 오픈 리뷰를 보면 정성 리뷰가 너무 잘 나왔다라는 칭찬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음. 실제로 논문에 나오는 어펜딕스에 포함된 다양한 정성 평가들, 그리고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세일스포스의 블로그에 포스팅되어 있는 값들도 확인을 해보면 굉장히 정성 평가 결과가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긴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RBF ITC라는 모델이 이제 베이스라인에서 사용되고 RBF ITM이라는 모델이 사용되는데요. 이 베리언트 같은 경우는 이미지 인코더의 라스트 레이어의 셀프 어텐션 맵을 통해서 그래드캠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비주얼 그라운딩이라는 태스크를 다시 한 번 더 리캡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특정 파트에서 로컬라이제이션을 해야만 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드캠을 계산해야만 하는 태스크입니다. 음. 인퍼런스 단계에서 그래드캠을 계산할 때 ITC는 이미지 인코더에서 나오는 셀프 어텐션 맵을 쓰고 ITM 같은 경우는 멀티모달 인코더에서 크로스 어텐션 파트 그래드캠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이미지 인코더에서 나오는 셀프 어텐션 맵보다는 멀티모달 인코더에서 퓨징이 더 많이 된 상태의 그래드캠이 더 성능이 좋을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런 것을 봤을 때 성능이 거의 7점 정도 차이 날 정도로 퓨전이 학습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요런 결과들을 보면 사실 이제는 진짜 오브젝티브 디텍터는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비주얼 그라운딩에 대해서 놀랐던 장표들은 이 그래드캠을 정성적으로 볼 때 단어 하나하나마다 그래드캠의 액티베이션 된 영역이 엄청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음. 여기서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를 좀 설명드리면 이 RBF가 그라운드 오브젝트만 잘 디텍트하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 내에 애트리뷰시나 이 애트리뷰스 떠나서 릴레이션까지 잘 포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이 원래 사람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기존 VQA 모델들의 그래드캠을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 전체를 다 그 액티베이트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워킹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람에게 걷는 부분인 이 다리가 액티베이트 되는 푸트를 보면 이런 릴레이션십을 아주 잘 포착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파트가 엄청 크리티컬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리트리벌 태스크에서 가장 궁금할 수 있는 파트는 하드 네거티브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 두 가지가 궁금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탑 K의 캔디데이트를 추출한 다음에 리트리버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K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원래는 성능 변화가 심한 것이 기존의 모델들의 특징이었다면, 일단 탑 K 캔디데이트를 추출할 때 성능 변화를 보면 하드 네거티브를 쓰는 케이스가 더 좋고, 여기 모델에서는 이 ITM 시밀러리티 스코어를 기반으로 뽑은 이 각각의 값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성능의 변화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텍스트 어사인먼트라는 추가적인 그 사전학습을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태스크인데요. 이때 TA를 쓰느냐 안 쓰느냐를 나눠가지고 성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한 2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구조가 다소 복잡한 이유가 이 태스크 자체가 인풋 이미지가 페어된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인코더를 여러 개 사용해야 되는 듀얼 인코더 형태가 되어야 되고, 음, 그렇기 때문에 멀티모달 블럭 같은 경우도 이미지 인코더에 맞춰서 두 개씩 사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음, 이때 쉐어링 할 수 있는 동일한 인코더를 예를 들어서 크로스 어텐션 측만 공유를 할 것인지, 전체를 다 공유할 것인지, 쉐어링을 하지 않을 것인지 이런 옵션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TA를 한 상태에서 크로스 어텐션만 공유한 케이스가 가장 성능이 좋았다라고 막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이 전체적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간단하게 컨클루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모델은 비전 랭귀지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위한 RBEF를 소개를 했습니다. 유니모달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얼라인하기 위해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수행을 했고, 멀티모달 인코더를 퓨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멘텀 디스틸레이션을 제한하고 생성되었던 수도 타겟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 수도 타겟을 사용하게 되면 인풋 데이터가 노이즈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도 타겟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점은 크로스 엔트로피 기반의 로스를 뮤추얼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제이션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타겟 레이블을 프로바빌리티로 근사하게 되면서 산업학습 데이터와 C로스 사이에서 발생 가능했던 문제점을 완화했다는 측면에서 우수한 논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제일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좀 아웃데이트된 방법론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논문을 선택했던 이유는 기존의 데이터를 많이 넣어서 성능이 높아지는 기존의 연구 이전에는 과연 어떤 방식의 흐름이 있었고, 그러면 제가 지금의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좋았던 방법을 좀 선택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논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 개인적으로 이제 논문을 선택할 때 오픈 리뷰가 있는 것은 리뷰를 꼭 읽어보고 논문 선택을 결정을 하는데요. 음, 개인적으로 읽었을 때 리뷰가 너무나 좋았었고, 실제로 제가 읽었을 때도 well motivated 그리고 well written paper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스폿라이트를 받을 만한 페이퍼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내용이 다소 어려웠었는데, 제가 그 비전을 자주 다루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에서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따라가기 좋았던 논문이었습니다. 이 논문이 사실 학계에서는 되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되게 인용도 많이 되고 유명한데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분들한테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그런 걸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유경님을 통해서 잘 좋은 발표자를 만나서 더 잘 소개가 된 것 같고요. 사실 이 논문이 쌓는 바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VLM에서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 비전 레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와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를 얼라인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나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지와 텍스트의 그 멀티모달 컨텍스트를 연결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논문이 그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잘 분리해가지고 첫 번째 거는 이제 컨트라스트 러닝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고, 두 번째 거는 이제 그 MLM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의 그런 식의 이제 나눠서 접근하는 걸 처음 시도한 논문이고, 사실 이 논문의 맥락이 이어져서 후대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이 RBEF의 구조에서 인코더 구조, 텍스트 쪽의 인코더 구조를 디코더 구조로만 바꾼 게 코카예요. 또 거의 또 동일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코카는 굉장히 유명해졌죠.
네. 그런 측면만 봤을 때도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수님 코멘트 주셨는데요. 멀티모달 인코더의 핵심은 크로스 어텐션인 것 같은데 셀프 어텐션 레이어는 굳이 존재해야 할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거 유경님께서 직접 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하나씩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크로스 어텐션이 핵심인 거는 맞지만 셀프 어텐션 자체를 아예 제거하는 게 과연 기존 모델의 인코더 구조를 변경하는 변경하는 이 리스크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셀프 음, 어텐션은 결국 그 인풋으로 들어오는 값들끼리의 얼라인을 보는 거고, 크로스 어텐션은 기존에 있는 다른 인풋 두 가지를 합쳐주는 건데, 제가 느꼈을 때는 셀프 어텐션 자체를 없애버리면 그 들어오는 인풋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네. 재용님의 의견 있으실까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 한번 소화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셀프 어텐션이 하고 있는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추가 질문을 했는데 그게 이미 개별 소스에서 셀프 어텐션을 하고 있잖아요. 네. 밑에서, 네네. 네네, 밑에 질문이랑 연결되는 거가 지금 질문은 멀티모달 인코더에서. 그죠, 그죠. 그것도 네. 같은 답변입니다. 네네네. 네. 그, 그러니까 크로스 어텐션을 비전 쪽에서 받고, 결국 그거를 이제 한 번 더 텍스트 안에서 한 번 더 그거를 이제 셀프 어텐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능 중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뭐, 네.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트랜스포머 자체가 저렇게 생겨먹기 때문에 그걸 굳이 뺄 이유는 없는 거죠. 네네. 그리고 하나 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 밑에 들어오는 유니모달 텍스트 인코더가 레이어 6장만 쓰고 있기 때문에 위에 들어오는 6장 레이어에서 셀프 어텐션을 아예 제외해버리면 기존의 버트만큼의 성능이 나올까라는 의심은 있습니다. 음, 음.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질문도 혹시 쭉 답변을 하면 될까요? 네네. 여기 이 실험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K의 역량이 적다는 게 작게 설정해도 된다는 걸 보여줬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K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플럭추에이션이 없다는 것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도 K를 작게 설정해라라는 텍스트가 나오지는 않아서 경향성이 텍스트가 작아도 된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밑에 인규님이 하나 질문 또 남겨주셨는데요. 네. MOD를 제시하고 성능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지 않은데, 혹시 데이터셋 양에 따른 MOD를 추가함에 따른 성능? 그런 내용도 있었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일단 제가 이야기로 이 질문의 의도가 그 14M인 상황에서 4M에 대한 성능처럼 디컴포즈한 성능이 있냐라는 질문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혹시 질문의 의도가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네네. 4M이었을 때 MOD를 추가하고 안 하고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근데 MOD가 데이터셋이 좀 더 많을 때 성능 개선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음, 그런 내용도 있을지. 실제 에블레이션 스터디에서 그 내용을 실험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도를 생각해 봤을 때 4M에서 이만큼 상승했으니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검증을 직접 하진 않았어요. 음, 네, 감사합니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4M에서 MOD를 선언하고 나서 성능이 좀 충분히 올랐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 그런가요? 저는 조금 올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네, 그런가요? 네. 그 그러니까 NLVR에서는 약간 줄어들기도 한 것 같아서요. 네. 제가 일단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성능이 좀 좋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이 포인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단순 원한 레이블을 디스트리뷰션으로만 바꿨는데 성능이 올랐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물론 이게 막 3, 4전씩 오른 엄청나게 큰 점수 향상을 보이지는 않았겠죠. 음, 그러게요. 음.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네, 오늘 발표를 네, 해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혹시 짧게 코멘트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소감이나. 네. 준비 아, 소감 다 해주셨긴 했는데, 그죠? 일단 저는 이제 비전 쪽 모델을 자주 보지 않아서 NLP를 볼 때보다 좀, 음, 신선한 느낌이 있었고요. 음, 논문을 어떻게 쓰는 게 잘 쓴 논문인지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NLP 전공, 그 비전 전공자만큼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공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은 이 비전 랭귀지 도메인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NLP 엔지니어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해 주신 의견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거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